여기 평양의 군사 퍼레이드를 20년간 분석해온 미국 전략 분석가가 있습니다. 그는 이번에 공개된 북한의 최신 무기들을 보고 쓴웃음을 지었는데요. 특히 전투기에 달린 LED 조명을 보자마자 고개를 저으며 크리스마스 트리냐고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러시아에서 넘어온 기술로 만들어진 신형 탱크들. 검증도 없이 대량 생산된 미사일들. 그는 노트에 단 3단어만 적었다고 하는데요. 재앙의 레시피. 진짜 강한 나라는 비밀 무기를 절대 공개하지 않는다며 이 모든 과시가 오히려 약함의 증거라고 단언한 그의 분석이 워싱턴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고 합니다. 대체 그가 발견한 북한 무기의 치명적 약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제 이름은 제피르 케인이에요. 사람들은 저를 케인 박사님이라고 부르죠. 저는 전략분석연구소에서 일하는데 쉽게 말하면 다른 나라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특히 군대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는지 알아내는 사람이에요. 오늘 아침 저는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북한에서 찍은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거대한 미사일이 트럭 위에 실려서 도로를 지나가고 있었죠. 군인들이 딱딱하게 걸으면서 행진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김정은이라는 지도자가 높은 단상에서 지켜보고 있더군요. 연극 같아.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정말 그랬거든요. 마치 학예회 무대처럼 모든 게 완벽하게 계획되고 연습된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이런 장면들을 20년 동안 봐왔어요. 독재 국가들이 자기네 힘을 과시하려고 만드는 이런 퍼레이드들을요. 그런데 북한은 특히 더 심했죠. 다른 나라들은 절대 보여주지 않을 비밀 무기들을 대놓고 보여주더군요. 영상을 멈추고 다시 재생했어요. 미사일의 엔진 부분이 클로즈업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메모를 했죠. 화성 20호, 탄소 복합 재질, 엔진, 테스트 장면 공개. 보통 나라들은 이런 걸 숨겨요. 미국은 자기네 미사일을 워싱턴 거리에서 퍼레이드하지 않거든요. 숨길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보여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진짜 강한 사람은 자기가 강하다고 소리치지 않아요. 조용히 있어도 다들 알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달랐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 가을 하늘이 회색빛이었죠. 나뭇잎들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어요. 저는 다시 화면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번 퍼레이드는 특별했어요.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이었거든요. 80년이에요.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지금 손자까지. 김씨 가문이 북한을 통치한 지 80년이라는 뜻이었죠. 김정은은 14년째 북한을 이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저런 퍼레이드가 필요했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종이에 메모를 적었어요. 정당성에 대한 불안감. 할아버지인 김일성은 다르게 권력을 잡았어요. 전쟁 영웅이었고 나라를 세운 사람이었죠. 아버지 김정일도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졌어요. 그런데 김정은은요? 20살 중반의 어린 나이에 갑자기 지도자가 됐답니다. 준비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쇼가 필요한 거였어요. 영상을 계속 돌렸습니다. 수천 명의 군인들이 완벽하게 맞춰서 걷고 있었어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요. 이걸 준비하는데 몇 달이 걸렸을 거예요. 더운 여름날에도 추운 겨울날에도 연습했겠죠. 밤낮으로요. 왜 이렇게까지 할까? 의문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두려움이에요. 김정은은 두려운 거예요. 자기 국민들이, 자기 군인들이, 자기 간부들이 자신을 따르지 않을까 봐요. 그래서 계속해서 보여줘야 하는 거죠. 나는 강하다. 나는 대단하다. 나를 따르라.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차가워졌더군요. 아침부터 이 영상만 봤으니까요. 화면 속 김정은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30대 후반의 얼굴이었어요. 통통하고 젊어 보였죠. 그런데 눈가에는 피곤함이 보였어요. 웃고 있었지만 진짜 웃음은 아니었답니다. 노트북 옆에 있던 다른 자료를 펼쳤어요. 지난 10년간 북한이 진행한 미사일 실험 기록이었죠. 2016년, 2017년, 2018년.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아 올렸어요.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 저는 연필로 종이에 동그라미를 그렸어요.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김정은이 국내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미사일을 쐈어요. 경제가 안 좋을 때, 간부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때, 국민들이 불만을 가질 때요. 관심 돌리기. 이것도 메모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갔어요. 따뜻했죠.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어요. 머릿속으로 북한 지도를 그렸습니다. 북쪽에는 중국이 있어요. 중국은 북한의 가장 큰 친구이자 동시에 골칫거리였죠. 왜냐하면 중국이 없으면 북한은 살아남을 수 없거든요. 식량, 기름, 모든 게 중국에서 와요. 그런데 그게 문제예요. 의존한다는 건 약하다는 뜻이니까요. 남쪽에는 한국이 있습니다. 같은 민족이지만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됐죠. 한국은 잘 살고 자유로워요. K-팝, 삼성, 현대, 전 세계가 한국을 알아요. 그런데 북한은요? 미사일과 독재로만 유명하답니다. 김정은은 이걸 알아요. 자기 국민들도 알아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요. 중국과 불법으로 거래하는 상인들을 통해 한국 드라마가 USB에 담겨 들어가거든요. 사람들은 몰래 봐요. 그리고 비교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왜 이렇게 살까? 눈을 떴어요. 화면은 여전히 퍼레이드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탱크들이 지나가고 있었죠. 오래된 소련제 탱크들이었어요. 칠은 새로 했지만 기본 설계는 60년도 더 된 거였답니다. 전화벨이 울렸어요. 케인 박사님, 국방부에서 전화 왔습니다. 비서의 목소리였어요. 연결해 주세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케인 박사, 분석 보고서는 언제 완성되나요? 장관님이 급하게 보고 싶어 하십니다. 국방부 담당자의 목소리는 조금 날카로웠어요. 내일 아침까지 드릴게요. 부탁드립니다. 이번 퍼레이드가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알아야 하거든요.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다시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를 쓰기 시작한 거죠. 북한의 최근 군사 퍼레이드는 단순한 무력과 시가 아니다. 이것은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신호다. 타자를 치면서 생각했어요. 이 보고서를 읽을 사람들은 누구일까? 대통령도 볼까? 장군들도 볼 거예요. CIA 요원들도 읽겠죠. 제 분석이 틀리면 어떻게 될까? 그런데 저는 확신했어요. 20년의 경험이 말해주거든요. 김정은은 약해요. 겉으로는 강한 척하지만 속은 텅 비어 있답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창밖을 다시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죠. 주황빛 하늘이 아름다웠어요. 여기 워싱턴에서는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 있어요. 커피숍에 가서 정부를 비판할 수도 있죠. 인터넷으로 뭐든 찾아볼 수 있고요. 그런데 북한 사람들은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안타까웠거든요. 북한 주민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잘못된 체제 아래에 태어난 거죠.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거예요. 노트북을 닫았어요.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내일 아침 일찍 와서 보고서를 마무리해야겠어요. 사무실을 나서면서 복도를 걸었습니다. 연구소는 조용했어요.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했거든요. 제 발소리만 복도에 울렸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경비원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케인 박사님, 오늘도 늦으시네요. 연구가 그렇죠 뭐. 그로 나왔어요. 차가운 가을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상쾌했죠. 저는 주차장으로 걸어가면서 생각했어요. 김정은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저녁 먹고 있을까? 아니면 또 다른 회의를 하고 있을까? 그도 피곤할까? 두려울까? 아마 그럴 거예요. 독재자들은 항상 두려워요. 누가 자기를 배신할까? 누가 쿠데타를 일으킬까? 끊임없이 걱정하거든요. 차에 시동을 걸었어요. 라디오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북한이 오늘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라디오를 껐어요. 이미 충분히 들었거든요. 집으로 가는 길 도로는 복잡했어요. 퇴근 시간이라 차들이 많았죠. 신호등에서 멈춰서서 하늘을 봤어요. 별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었답니다. 북한에서도 같은 별들이 보일까? 아마 그럴 거예요. 하늘은 국경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 별 아래 사는 사람들의 삶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저는 핸들을 잡고 다시 운전을 시작했어요. 내일도 바쁠 거예요.
보고서도 완성해야 하고 회의도 있고요. 하지만 이게 제 일이에요.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죠. 독재자들의 속마음을 읽고 진실을 찾아내고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것이요. 김정은의 퍼레이드는 끝났어요. 하지만 제 분석은 이제 시작이랍니다. 저는 김씨 왕조의 승계 이론을 오랫동안 연구해 왔어요. 특히 1984년에 일본에서 출판된 문서가 흥미로웠죠. 그게 바로 김정은이 태어난 해였답니다. 그 문서는 뭐라고 했을까요? 북한의 권력 승기는 혈통이 아니라 뛰어난 능력 때문이라고 주장했어요.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왜냐하면요, 같은 선전기고가 또 다른 이야기도 퍼뜨렸거든요. 3살짜리 김정은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총을 쏘았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3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자동차를 운전해요? 총은 또 얼마나 무거운데요? 이런 이야기들이 오히려 정권의 불안함을 드러내더군요. 이미지 정치입니다. 저는 아침 브리핑 시간에 동료들에게 설명했어요. 회의실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죠. 정치적 권위가 전임자들보다 약할 때는 뭘 할까요? 화려한 쇼로 보상하는 겁니다. 김정은은 새로운 것들을 도입했어요. 음악 정치라는 게 있었습니다. 화려한 음악 공연들을 만들었죠. 역동적인 영화들도 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야간 군사 퍼레이드까지 열고 있었답니다. 전투기에 LED 조명을 달아서요. 전투기에 LED 조명이요? 처음 그 장면을 봤을 때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밤하늘을 나는 전투기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 같았죠. 진지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왜 전투기를 크리스마스 장식처럼 꾸밀까요? 이 터무니없는 상황이 제게는 모든 걸 말해주더군요. 쇼맨십은 그의 통치 모든 면에 스며들어 있었어요. 그의 아버지 김정일은 은둔자였습니다. 사람들 앞에 거의 나타나지 않았죠. 하지만 김정은은 달랐어요. 그는 어디에나 있었답니다. 연설하는 김정은, 공개 행사에 참석하는 김정은, 공장을 시찰하는 김정은, 끝없이 이어지는 이미지들이었죠. 힘을 과시하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약해 보이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군사 퍼레이드는 그 전략의 정점이었습니다. 최대 규모로 채워졌어요. 최대한 많은 군인들을 동원했죠. 그리고 특별한 손님들도 초대했답니다. 러시아의 메드베데프가 왔었어요. 중국의 리창도 참석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모니터 화면을 통해 퍼레이드를 지켜봤어요. 평양의 김일성 광장이었습니다. 수만 명의 군인들이 도열해 있었죠. 그들의 발걸음이 완벽하게 일치했어요. 하나의 기계처럼 움직였답니다. 탱크들이 지나갔습니다. 미사일들이 실린 차량들도 지나갔어요. 그리고 하늘에서는 전투기들이 LED 조명을 켜고 날아다녔죠. 밤하늘이 온통 색색의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화려했어요. 웅장했죠. 하지만 제 눈에는 다르게 보였답니다. 그 화려함 뒤에 숨은 불안함이 보였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정말 강하다면 이런 쇼가 필요할까요? 제 할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해주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진짜 강한 사람은 힘을 과시하지 않는단다. 할아버지는 6.25 전쟁을 겪으신 분이셨습니다. 진짜 전쟁이 뭔지 아시는 분이었죠. 김정은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김일성은 항일 빨치산 출신이라고 주장했어요. 실제로 그랬는지는 논란이 많지만요. 어쨌든 그건 혁명이라는 신호였답니다. 그의 아버지 김정일은 선군 정치를 내세웠죠. 군대가 최우선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나름의 통치 철학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은 뭐가 있을까요? 할아버지처럼 항일 투쟁을 한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처럼 오랫동안 권력을 다져온 것도 아니었죠. 그는 갑자기 나타난 젊은 지도자였습니다. 스위스에서 유학했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서양 문물을 접했다는 얘기도 들렸죠. NBA 농구를 좋아한다더군요. 특히 시카고 불스의 팬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데니스 로드먼이라는 농구 선수와 친구가 됐다는 보도도 있었어요. 이상한 조합이었죠. 전체주의 독재자와 미국 농구 선수의 우정이라니요.
하지만 이것도 이미지 정치의 일부였을지 몰라요. 젊고 현대적인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만들려는 거였답니다. 저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2018년 판문점 회담 사진이었습니다.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이 손을 잡고 군사 분계선을 넘는 장면이었죠. 그때 전 세계가 주목했었어요. 평화의 시작일까? 많은 사람들이 희망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혹시 모르잖아요. 변화가 올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이 LED 조명 달린 전투기들을 보니 뭔가 달라진 게 있나 싶더군요. 여전히 쇼였습니다. 여전히 이미지 정치였어요. 화려한 겉모습 뒤에 진짜 변화는 없었답니다. 동료 김 과장이 제 옆에 왔습니다. 이번 퍼레이드 준비에 얼마나 들었을까요? 그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죠. 수십억 달러는 될 겁니다. 아니 어쩌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와디어 그 돈이면 김 과장이 말을 흐렸습니다.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어요. 그 돈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지요. 북한 주민들의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요. 하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미지 정치의 목적은 다른 데 있었죠. 권력을 유지하는 것, 외부 세계에 힘을 과시하는 것, 내부 주민들을 통제하는 것. 그것이 진짜 목적이었답니다. 저는 다시 화면을 응시했어요. 퍼레이드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행진했죠. 무기들이 전시됐어요. LED 조명들이 반짝였답니다. 화려한 쇼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이 있었어요. 이 퍼레이드를 준비하느라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훈련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자원이 투입됐을까요? 그 시간과 돈을 다른 데 썼다면 어땠을까요? 이것이 바로 이미지 정치의 본질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강해 보이죠. 하지만 속은 텅 비어 있어요. 진짜 힘이 아니라 보여주기 위한 힘이었답니다. 저는 노트에 메모를 했습니다. 이미지 정치는 약함의 표시다. 이게 제가 내린 결론이었어요. 정말 강하다면 이렇게까지 보여줄 필요가 없을 테니까요. 제가 전시된 무기들을 분석하던 중 중국의 9월 3일 전승절 열병식과의 유사점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두 나라 모두 본질적으로 같은 관객, 즉 미국을 위해 같은 공연을 펼치고 있었죠. 중국은 사거리 2만 킬로미터라고 주장하는 DF-61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선보였고 러시아의 포세이돈 시스템을 연상시키는 핵 어뢰도 공개했었어요. 적국 해안선을 따라 방사능 쓰나미를 일으키도록 설계된 무기였답니다. 북한의 전시회도 같은 대본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2017년 11월 화성 15형 시험 발사 후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이후로도 그들은 계속해서 화성 17형, 18형, 19형을 개발했고 이제 이 화성 20형이라는 것까지 내놓았더군요. 각각의 새 버전은 더 긴 사거리, 고체 연료, 다탄두 탑재 능력을 약속했어요. 언론 헤드라인과 외교적 긴장을 만들어내는 모든 키워드들이었죠. 특히 극초음속 미사일이 제 주목을 끌었습니다. 쇼맨십이군. 저는 다시 한번 메모했지만 단서를 달았어요. 전통적인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재진입 시 마하 25의 속도에 도달하지만 예측 가능한 궤도를 따릅니다. 단면 이 극초음속 활공체는 날개를 갖추고 마하 5 이상의 속도에서 기동할 수 있어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진정한 기술적 도전이 되죠. 북한이 정말로 이 기술을 완전히 숙달했는지는 또 다른 질문이었습니다. 전시장 안을 걸으면서 저는 각 무기 앞에 배치된 설명 패널들을 살펴봤어요. 한글과 영어로 쓰인 문구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주적 방위력, 제국주의 침략 억제, 조국 수호의 보검. 수사학적 표현들이 기술적 세부사항만큼이나 중요했죠. 저 앞쪽에서 한 무리의 군 고위 장성들이 특히 큰 미사일 앞에 모여 있었어요. 그들의 제복에 달린 훈장들이 형광등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한 장성이 손을 들어 미사일의 특정 부분을 가리키며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어요. 다른 장성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죠. 제 시선이 전시장의 다른 쪽 끝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엔 더 작은 무기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전술 핵무기라고 표시된 섹션이었습니다. 이것들은 대륙을 가로지르는 대형 미사일들과는 달리
전장에서 직접 사용될 수 있도록 설계된 무기들이었죠. 핵포탄, 단거리 미사일, 심지어 핵배낭이라고 불리는 휴대용 핵폭탄도 있었어요. 실제로 사용할 수 있다는 메시지군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억지력의 상징이지만 전술 핵무기는 다른 이야기예요. 이것들은 실제 분쟁에서 사용될 수 있는 무기들입니다. 그 구분이 점점 흐려지고 있다는 게 문제였죠. 벽면에는 커다란 스크린들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각 스크린에서는 미사일 발사 영상들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불기둥이 치솟고 미사일이 하늘로 날아오르고 멀리 바다에서 표적이 폭발하는 장면들. 영상에는 배경음악까지 깔려 있었어요. 웅장하고 승리감 넘치는 음악이었죠. 저는 한 스크린 앞에 멈춰 섰습니다. 화성 17형의 발사 영상이었어요. 2022년 11월에 촬영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거대한 미사일이 이동식 발사대에서 천천히 수직으로 세워지더니 순간 엄청난 화염을 뿜으며 하늘로 치솟았어요. 카메라가 미사일을 따라 움직이며 그것이 점점 작아지다가 구름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담았죠. 인상적이긴 하네요. 옆에 서 있던 누군가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돌려 말을 건 사람을 봤습니다. 서양인 남성이었어요. 아마도 다른 외국 관찰자였겠죠. 그의 명찰을 보니 유럽의 어느 연구소 소속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더 이상의 대화를 원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실제로 작동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일부는 확실히 작동하겠죠. 문제는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다른 전시물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어요. 전시장을 천천히 걸으며 계속 관찰했습니다. 각 무기의 크기, 형태, 배치 방식. 모든 것이 의도적으로 설계되어 있었죠. 이건 단순한 전시회가 아니었습니다. 메시지 전달이었어요. 제 눈길이 한 코너에 마련된 모형 전시대로 향했습니다. 거기엔 미사일 발사 시나리오를 보여주는 정교한 디오라마가 있었어요. 미니어처 미사일들, 발사대들, 지휘 차량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작은 LED 조명들이 발사 순서를 시뮬레이션했습니다. 통합 시스템이군요. 저는 메모했습니다. 단순히 개별 무기들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전체 작전 체계를 과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감지, 결정, 발사, 제어의 전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전시장의 중앙부에는 특별히 조명을 받는 구역이 있었어요. 거기에 가장 최신형 미사일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화성 20형이라고 불리는 것이었죠. 주변의 다른 미사일들보다 훨씬 컸어요. 설명 패널에 따르면 이것은 다탄두 재진입체를 탑재할 수 있고 사거리는 15,000km가 넘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회의적인 눈으로 그것을 바라봤어요. 물론 인상적으로 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능력과 선전 사이에는 항상 간극이 있죠. 미사일을 만드는 것과 그것이 정확하게 목표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재진입 기술, 유도 시스템, 생존성,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작동해야 하죠. 하지만 동시에 저는 무시할 수도 없었어요. 과소평가는 과대평가만큼이나 위험하니까요. 북한은 지난 수십 년간 꾸준히 능력을 향상시켜 왔습니다. 느리지만 확실한 진전이었죠. 전시장의 한쪽 벽에는 타임레인이 그려져 있었어요. 1990년대 초기 스커드 미사일부터 시작해서 노동, 대포동, 모수단, 그리고 화성 시리즈까지 각 단계마다 사진과 기술 사양이 적혀 있었습니다. 30년이 넘는 개발의 역사였죠. 끈기는 인정해야겠군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국제 제재, 경제적 고립, 기술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전진했어요. 어떻게 보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1시간이 넘게 지나 있었어요. 전시장 투어가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서서히 출구 쪽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죠. 저는 마지막으로 전시장을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이 모든 무기들, 이 모든 기술, 이 모든 노력, 그것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명확했어요. 우리를 무시하지 마라. 우리는 강하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분명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이 전시회에 대한 뉴스는 이미 전 세계로 퍼져나갔을 거예요. 분석가들은 사진을 확대하고, 전문가들은 능력을 평가하고, 정책 입안자들은 대응을 논의할 것입니다. 저는 출구를 향해 걸었어요. 밖으로 나가면서 이 경험을 어떻게 보고서에 담을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객관적이면서도 맥락을 놓치지 않아야 했죠. 과장하지도 과소평가하지도 않으면서. 문을 나서는 순간 평양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현실로 돌아온 기분이었어요. 전시장 안의 조명과 디스플레이를 뒤로하고 다시 회색빛 도시로 나온 것이었죠. 핵극장의 공연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남긴 질문들은 계속될 것입니다. 퍼레이드 화면이 계속 흘러갔습니다. 핵무기 다음으로 등장한 건 재래식 무기들이었어요. 탱크, 로켓포, 총. 끝없이 이어지는 무기 행렬이었죠. 저는 화면을 멈추고 탱크 한 대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예전에 봤던 북한 탱크와 달랐거든요. 장갑판의 형태가 달랐고 포탑의 디자인도 달랐습니다. 이건 손가락으로 화면을 확대했어요. 탱크의 측면 장갑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반응 장갑의 배치 방식이 눈에 익었죠. 러시아제였어요. 정확히는 러시아 기술을 기반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어요. 다연장 로켓이 등장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였죠. 발사관의 구조, 차체의 형태, 러시아 기술의 흔적이 곳곳에 보였어요. 제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북한은 핵무기 개발에만 집중했었어요. 왜냐고요? 핵무기는 개발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무기였죠. 쓰는 순간 모든 게 끝나니까요. 하지만 보여주기에는 완벽했습니다. 우리한테는 핵이 있어 라고 외치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제 달라진 거예요. 재래식 무기가 이렇게 많이 등장한다는 건 뭔가 변화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기 시작했어요. 무기 다각화. 그리고 그 아래 물음표를 하나 그렸죠. 왜 지금? 답은 우크라이나에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러시아는 엄청난 양의 탄약을 소비하고 있었어요. 포탄, 미사일, 로켓. 전쟁은 무기를 먹어치우는 괴물 같았죠. 러시아의 무기 공장들이 24시간 돌아가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북한은 기꺼이 손을 내밀었죠. 거래는 간단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에게 탄약을 보내주고 러시아는 북한에게 기술을 넘겨줬어요. 최첨단 기술은 아니었지만 북한에게는 충분히 가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탱크 사진으로 돌아갔어요. 이 탱크의 장갑 기술은 아마도 1990년대 러시아 기술일 거예요. 남한이나 미국 입장에서 보면 구식이었죠. 하지만 북한에게는 이건 엄청난 업그레이드였습니다. 북한의 무기들은 대부분 냉전 시대에 멈춰 있었거든요. 1960년대, 1970년대 기술로 만든 무기들이 아직도 현역이었어요. 그러니 1990년대 기술만 해도 큰 발전이었던 거죠. 화면을 계속 넘겼습니다. 공격용 드론들이 나타났어요. 이것도 새로웠죠. 북한이 드론을 대량으로 보유하게 된 건 최근 일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선물이군. 저는 중얼거렸어요. 그런데 이 모든 걸 보면서도 제 머릿속엔 한 가지 생각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과시. 또 그 단어였어요. 저는 노트에 다시 한번 적었습니다. 큼직하게 밑줄까지 그어가면서요. 과시용. 왜냐면 이런 패턴을 제가 전에도 봤거든요. 권위주의 국가들에서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었어요. 고립이 깨지기 시작할 때, 새로운 후원자가 나타날 때 군사 퍼레이드는 화려해집니다. 더 많은 무기를, 더 다양한 종류를 더 자주 보여주게 되죠. 우리 봐. 우리 강해졌어. 더 이상 약하지 않아.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겉모습과 실제는 다르다는 걸요. 영상을 천천히 다시 재생했습니다. 탱크들이 지나가는 장면이었어요. 자세히 보니 몇 가지가 눈에 들어왔죠. 탱크마다 색깔이 조금씩 달랐어요. 어떤 건 짙은 녹색, 어떤 건 연한 녹색이었습니다. 이건 다른 시기에 다른 공장에서 만들어졌다는 뜻이에요. 표준화가 안 돼 있다는 거죠. 또 탱크들의 움직임도 달랐습니다.
어떤 건 부드럽게 굴러갔지만 어떤 건 덜컹거렸어요. 정비 상태가 제각각이라는 뜻이었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사회주의 무기 개발의 고질적인 문제였어요. 양이 질보다 중요했습니다. 빨리 만드는 게 제대로 만드는 것보다 중요했죠. 남한의 KF-21 전투기를 예로 들어볼게요. 그 비행기는 수천 번의 시험 비행을 거쳤습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만 수만 번이었어요. 모든 부품을, 모든 시스템을, 모든 상황에서 테스트했죠. 그래서 뭐가 좋으냐고요? 실전에서 안전하게 작동한다는 거예요. 조종사가 믿고 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은 어떨까요? 이 제품에서 바로 대량 생산으로 넘어갔어요. 테스트는 최소한으로만 했죠. 왜냐면 시간이 없었고 돈도 없었고 빨리 보여줘야 했으니까요. 결과는 뻔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에서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역사 자료였죠. 1980년대 소련의 사례가 나왔습니다. 서둘러 만든 잠수함이 시험 운항 중에 침몰했어요. 1990년대 중국의 사례도 있었어요. 급하게 개발한 전투기가 추락했죠. 2000년대 러시아의 사례도 있었습니다. 새로 만든 미사일이 발사 직후 폭발했어요. 모두 같은 이유였습니다. 충분한 테스트 없이 서둘러 배치했기 때문이었죠. 북한도 마찬가지야. 저는 확신했어요. 퍼레이드에 나온 저 무기들 중 몇 개나 제대로 작동할까요? 몇 개나 실전에서 쓸 수 있을까요? 아마 절반도 안 될 거예요. 하지만 퍼레이드에서는 상관없었죠. 굴러가기만 하면 됐으니까요. 멋있어 보이기만 하면 됐으니까요. 저는 다시 러시아제 탱크 사진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탱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러시아가 설계도를 줬겠죠. 그리고 북한이 만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러시아 공장에서 만든 탱크와 북한 공장에서 만든 탱크가 같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재료가 달랐을 거예요. 품질 관리도 달랐을 겁니다. 공장 설비도, 작업자들의 숙련도도 달랐겠죠. 결과적으로 겉모습은 비슷해도 성능은 완전히 다른 무기가 탄생했을 거예요. 저는 노트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재앙의 레시피. 역사가 반복해서 증명해왔던 거였어요. 충분한 검증 없이 만든 무기는 결국 문제를 일으킨다는 걸요. 때로는 작은 문제였습니다. 고장나서 멈추는 정도였죠. 때로는 큰 문제였어요. 사용 중에 폭발하거나 통제 불능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정말 써야 할 때 작동하지 않는 거였어요. 전쟁이 일어났다고 상상해 보세요. 북한 군인이 저 탱크를 몰고 전장에 나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엔진이 멈췄습니다. 아니면 주포가 발사되지 않았죠. 그 군인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상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 퍼레이드는 계속됐어요. 더 많은 무기들이, 더 많은 군인들이 지나갔죠.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자랑스러워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저 화려한 퍼레이드 뒤에 숨겨진 진실을요. 러시아의 기술 이전은 북한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줬어요.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위험도 만들어냈죠. 검증되지 않은 기술, 충분히 테스트되지 않은 무기, 서둘러 만든 시스템들. 이 모든 게 합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알아야 했죠. 이해해야 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현실이었으니까요.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은 위태로운 현실이었습니다. 이 퍼레이드에는 또 다른 관객들이 있었어요. 워싱턴과 서울을 넘어서요. 바로 잠재적인 국제 고객들이었죠. 모든 미사일, 모든 총, 모든 드론이 사실상 제품 시연이었습니다. 외화가 절실했던 북한은 돈을 낼 의향이 있는 누구에게든 자신들의 무기를 광고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광장을 가득 메운 무기들을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화려한 포장지 속 빈 상자 같았죠. 겉은 번지르르 했지만 속은 텅 비어있는 것처럼 보였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영화를 전에도 본 적이 있었어요. 소련 무기들이 똑같은 철학으로 개발됐다가 서방 시스템과 맞붙을 때마다 처참하게 실패했던 역사를요. 아랍-이스라엘 전쟁부터 이라크까지 패턴은 일관적이었습니다. 엄격한 테스트 없이 개발된 무기들이요. 정밀성과 신뢰성에 신경 쓰지 않고 만든 무기들이요. 결국 가장 중요한 순간에 실패하더군요. 저는 책상 앞에 앉아 노트에 메모를 끄적였어요. 화면 속 퍼레이드는 계속되고 있었죠. 탱크들이 굉음을 내며 지나갔고 병사들은 로봇처럼 행진했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다른 것들이 보였답니다. 첫째, 미사일 발사대들의 타이어였어요. 낡고 갈라진 고무가 보였죠. 제대로 된 정비가 되지 않는다는 증거였습니다. 둘째, 병사들의 군화였어요. 어떤 건 반짝였지만 어떤 건 낡아 보였죠. 셋째, 장비들의 페인트였어요. 일부는 새로 칠했지만 일부는 벗겨져 있었답니다. 이런 디테일들이 진실을 말해줬어요. 전화벨이 울렸어요. 기자였죠. 이 퍼레이드에 대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복잡한 군사 이론을 쉽게 풀어내는 게 제 일이었으니까요. 과신한 약점을 드러내는 거예요. 제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진짜 능력이 있다면요. 그걸 국가 기밀로 보호하죠. 모든 걸 다 보여주는 건요. 심지어 기밀 기술까지 전시하는 건요. 사실 인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잃을 게 없다는 걸요. 왜냐하면 진짜로 보호할 만한 게 없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다시 화면을 바라봤어요. 퍼레이드는 이제 절정에 다가가고 있었죠. 가장 큰 미사일들이 등장했어요. ICBM들이었답니다.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요. 화면으로 봐도 거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크기가 다가 아니라는 걸요. 실제로 작동하는지가 중요했죠. 정확히 목표물에 맞는지가 중요했어요. 믿을 수 있는지가 중요했답니다. 저는 1980년대 소련 무기들을 떠올렸어요. T-72 탱크들이 이스라엘의 메르카바에게 박살났던 장면들을요. 미그 전투기들이 F-15에게 떨어졌던 하늘들을요. SA-6 미사일들이 무력화됐던 레바논 상공을요. 왜 그랬을까요? 소련과 북한은 비슷한 방식으로 무기를 만들었거든요. 양을 중시했죠. 싸게 많이 만드는 게 목표였어요. 하지만 질은 뒷전이었답니다. 테스트도 제대로 안 했어요. 실전 조건에서 확인하지 않았어요. 그냥 작동하겠지 하고 생산했던 거예요. 반면 서방 무기들은 달랐어요. 비쌌죠. 시간도 오래 걸렸어요. 하지만 철저하게 테스트했답니다. 사막에서, 정글에서, 극지에서, 바다에서 시험했죠. 수천 번 쏘고, 수천 번 날려보고, 수천 번 확인했어요. 그래서 실전에서 차이가 났던 겁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평화로운 오후였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 멀리 평양에서는 전쟁 무기들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답니다. 아이러니했어요. 화면 속 김정은은 웃고 있었어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죠. 그의 앞으로 최신 무기들이 계속 지나갔어요. 하지만 저는 다른 걸 봤답니다. 허세였어요. 빈 과장이었죠. 진짜 강한 나라는 이렇게 안 해요. 미국이 최신 스텔스 기술을 퍼레이드에서 보여주나요? 중국이 가장 발전된 미사일 시스템을 광장에 늘어놓나요? 러시아가 진짜 비밀 무기들을 TV에 내보내나요? 안 하죠. 절대로요. 왜냐하면 진짜 능력은 숨겨야 하니까요. 적이 알면 안 되니까요. 대응책을 마련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북한은 모든 걸 다 보여줬어요. 심지어 설계도까지 보일 듯이 가까이 찍어줬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팔려고 하는 거예요. 절박하게요. 사세요. 우리 미사일 사세요. 우리 탱크 사세요. 말로는 안 하지만 행동이 그렇게 외치고 있었답니다. 북한 경제는 무너져 있었어요. 제재로 허덕이고 있었죠. 돈이 필요했어요. 외화가 절실했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팔 수 있는 게 무기였던 거예요. 하지만 누가 살까요?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들이요? 중동의 반군들이요? 테러 조직들이요? 제대로 된 나라는 안 사죠. 왜냐하면 성능을 믿을 수 없으니까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식어 있었죠. 다시 화면을 봤어요. 경사들이 여전히 행진하고 있었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요. 더운 날이었나 봐요. 군복이 젖어 있었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계속 걸어야 했어요. 계속 웃어야 했어요. 계속 힘차게 보여야 했답니다. 저는 그들이 불쌍했어요. 진심으로요. 그들은 이 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까요? 자신들이 거대한 광고판의 배경일 뿐이라는 걸 알까요? 이 모든 게 돈을 벌기 위한 연극이라는 걸 알까요? 아마 모를 거예요. 아니, 알아도 말 못하겠죠. 퍼레이드는 마침내 끝나갔어요. 마지막 무기들이 지나갔죠. 군중들이 환호했어요. 아니, 환호하는 척 했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컴퓨터를 끄고 의자에 기댔어요.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이 군사 퍼레이드는요, 모든 화려함에도 불구하고요, 결국 무능력의 고백이었어요. 힘의 시위로 포장된 허약함의 인정이었죠. 진짜 강한 자는 조용해요. 진짜 무서운 적은 보이지 않죠. 진짜 위험한 무기는 숨겨져 있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든 걸 드러내는 건요. 이렇게 떠들어대는 건요. 약하다는 증거예요. 두렵다는 표시죠. 관심이 필요하다는 신호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든 것을 보면서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됐어요. 북한의 위협은 과장되어 있다는 걸요. 물론 위험하죠. 물론 조심해야 해요. 하지만 그들이 스스로 주장하는 만큼 강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 퍼레이드가 그걸 증명했답니다. 분석을 마치면서 저는 생각에 잠겼어요. 이 모든 것이 반복되는 거대한 순환 고리처럼 느껴졌죠. 5년마다, 10년마다 똑같은 공연이 되풀이됩니다. 다만 소품만 조금씩 업그레이드 될 뿐이었어요. 화성 미사일의 번호는 계속 올라갈 겁니다. 화성 15, 화성 17, 화성 19, 그리고 이번 화성 20까지. 숫자만 커지는 게 아니었어요. 퍼레이드는 해를 거듭할수록 더 화려해지고 정교해졌죠. 전투기에 달린 LED 조명은 더 밝게 빛날 것이고, 행진하는 군인들의 발걸음은 더 완벽하게 맞춰질 겁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쇼맨십 아래에는 더 깊은 진실이 숨어 있었어요. 권력과 정당성에 관한 이야기였죠. 김정은의 이미지 정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스펙터클을 통해 자신을 증명하려 했어요. 거대한 퍼레이드, 화려한 미사일 발사, 완벽하게 통제된 군중의 환호. 이 모든 것이 필요했던 이유는 뭘까요? 바로 그의 정권이 가진 근본적인 취약함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정으로 강한 권력은 퍼레이드가 필요 없답니다. 조용한 확신 속에 존재하죠. 의심할 여지 없는 능력이 있다면 굳이 보여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북한은 달랐어요. 그들은 끊임없이 증명하려 했고 그 자체가 약점을 드러내는 행위였습니다. 최종평가 보고서에 저는 이렇게 썼어요. 무시할 수 없지만 신뢰할 수도 없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모든 걸 담고 있었죠. 무기들은 충분히 실제했습니다. 주목할 만큼 위협적으로 보였어요. 하지만 그 효능은 의심스러웠습니다. 실제로 작동할까요? 목표물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확실히 알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게 바로 북한이 원하는 거였습니다. 쇼맨십 자체가 메시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고 싶은 정권의 필사적인 노력, 실체를 대신하는 연극. 그들은 무대 위에서 끊임없이 공연하고 있었죠. 창밖을 보니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사무실을 떠날 시간이었죠. 책상 위에 서류들을 정리하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퍼레이드에 얼마나 많은 자원이 들어갔을까요? 수천 명의 군인들이 몇 달 동안 행진 연습을 했을 겁니다. 발걸음을 완벽하게 맞추기 위해 수없이 반복했겠죠. 미사일을 운반하는 거대한 차량들도 준비해야 했어요. LED 조명을 전투기에 달고 불꽃놀이를 준비하고 카메라 앵글을 계산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이 들어갔을까요? 그 돈으로 국민들에게 식량을 제공할 수 있었을 텐데 학교를 짓고 병원을 개선하고 도로를 포장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쇼를 위해 쓰였어요. 이미지를 위해, 세계에 보여주기 위해. 신중한 안무까지 생각하면 더욱 놀라웠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되고 통제되었죠. 누가 어디에 서고 언제 박수를 치고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하는지, 완벽한 공연을 위한 완벽한 준비. 그런데 그 모든 노력이 무엇을 위한 건가요? 외투를 입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북한의 가장 큰 무기는 화성 20이 아니었어요. 극초음속 미사일도 아니었죠. 그들의 진짜 무기는 바로 이 영원한 공연 자체였습니다. 끝나지 않는 쇼. 세계를 계속 주목하게 만드는 스펙터클. 사람들이 보고 추측하고 가장 중요하게는 참여하도록 만드는 거대한 연극. 바로 그게 목적이었던 겁니다. 북한은 무시당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어요. 세계가 관심을 끊는 것, 뉴스에서 사라지는 것. 그래서 계속 공연해야 했죠. 5년마다,
10년마다 새로운 쇼를 준비했습니다. 다음 퍼레이드는 더욱 화려할 겁니다. 더 큰 미사일, 더 밝은 조명, 더 완벽한 행진. 기술은 발전하고 연출은 세련되어질 거예요. 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약점을 숨기려는 힘의 과시.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강함을 보여주려 할수록 실제로는 약함이 더 드러났어요. 진정으로 자신감 있는 국가는 이렇게 하지 않죠. 끊임없이 증명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사무실 불을 끄며 저는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영원한 공연은 계속될 겁니다. 제가 이 일을 그만둬도 다른 분석가가 제 자리를 채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도 똑같은 것을 볼 겁니다. 화려한 쇼맨십 아래 숨겨진 불안정을. 거대한 미사일 뒤에 가려진 두려움을 저는 계속 지켜볼 겁니다. 분석하고 평가하고 진실을 찾아낼 거예요. 쇼맨십을 뚫고 그 아래에 있는 불안을 볼 겁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저는 오늘의 보고서를 떠올렸어요. 화성 20, 전투기의 LED 조명, 완벽하게 정렬된 미사일 발사대들. 모두 하나의 거대한 공연의 일부였죠. 그리고 세계는 계속 관객으로 남을 겁니다. 박수를 칠지 야유를 할지 고민하면서. 하지만 중요한 건 그들이 계속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북한이 원하는 전두였으니까요. 빌딩을 나서자 밤바람이 차가웠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저 별들처럼 영원할 것 같은 이 공연. 하지만 모든 쇼는 언젠가 끝이 나죠.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제 일을 계속할 거예요. 진실을 찾고 분석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 역할이니까요. 쇼 뒤의 진실을 보는 사람, 화려함 속에 공허함을 발견하는 사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기록하는 사람. 영원한 공연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저도 계속 지켜볼 겁니다. 여기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하다 완전히 뒤통수 맞았다는 히토류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는 한국의 이런 비겁한 이중 플레이가 결국 치명적 실수였다며 한숨을 쉬는데요. 트럼프의 관세 폭탄과 중국의 히토류 무기화 앞에서 한국이 선택한 충격적인 배신이 뭐였는지. 인도까지 끌어들인 한국의 교활한 뒷거래 현장이 모두 폭로되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제 이름은 제픽스 코델이에요. 지난 15년 동안 히토류 광물 전문가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봤답니다. 어떤 나라가 이 귀한 광물들을 차지하느냐에 따라 거대한 제국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기도 하고 또 어떤 나라는 갑자기 강해지기도 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황금빛 타워에서 중국을 향해 100% 관세를 때리겠다고 발표했을 때 저는 바로 알았어요. 베이징이 곧 그들의 최고 무기를 꺼낼 거라는 걸요. 바로 히토류 무기 말이에요. 서울의 반짝이는 빌딩 숲이 내려다 보이는 제 사무실에서 저는 시장이 미친 듯이 흔들리는 걸 지켜봤습니다. 중국이 수출 제한을 발표했거든요. 제 컴퓨터 화면 위의 숫자들이 피처럼 빨갛게 변했어요. 미국 기술 기업들의 주식에서 무려 770조 원이 몇 시간 만에 사라졌답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770조 원이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일하는 제 한국인 동료들은 그 의미를 깨달았을 때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한국은 중요한 광물의 99%를 수입하는데 그중 80%가 중국에서 오거든요. 이 나라의 번영을 만든 반도체, 미래를 움직일 배터리, 국경을 지키는 무기들까지요. 모든 게 베이징의 지질학적 독점에 인질로 잡혀 있었던 거예요. 관세 전쟁. 이 단어가 모든 회의실과 정부 청사를 통해 메아리 쳤습니다. 사람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이 말을 주고받았죠. 트럼프의 허세는 며칠 만에 무너졌어요. 경제 현실이 그를 때렸거든요. 그의 말투가 완전히 바뀌었답니다. 처음엔 시진핑 주석을 만날 생각도 없다고 했는데 갑자기 평화를 원한다고 말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저는 그 외교적인 쇼 뒤에 숨은 진짜를 봤어요. 진짜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한국은 살아남기 위해 완벽하게 게임을 해야 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10억 달러어치의 긴급 광물 비축량을 확보하려고 난리를 치는 걸 보면서 미국이 얼마나 절박한지 알 수 있었어요. 트럼프가 갑자기 아르헨티나에 관심을 보인 것도 완벽하게 이해가 되더군요. 미국 회사들이 우라늄, 히토류, 리튬 광산을 중국 밖 어디든지 확보하려고 미친 듯이 달리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모든 나라가 자신들의 약점을 다시 살피고 있었고 한국의 약점은 너무나 뚜렷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서울의 밤은 수백만 개의 불빛으로 빛나고 있었죠. 저 모든 LED 전구, 저 모든 스마트폰 화면, 저 모든 전기차들이 히토리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테르분 같은 이름조차 발음하기 어려운 원소들이 현대 문명의 피라고 할 수 있어요.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산업부 김 과장님이었어요. 코델 박사님, 긴급 회의가 잡혔습니다. 내일 아침 7시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더군요. 15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공무원들의 목소리가 저렇게 떨리는 걸 몇 번 듣지 못했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준비해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지난 몇 달간 작성한 보고서들을 다시 꺼내봤어요. 제목이 눈에 들어왔죠. 한국의 광물 의존도 위기, 최악의 시나리오 분석. 최악의 시나리오가 이제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만약 한국으로 가는 히토리를 완전히 끊는다면 삼성과 SK, 현대의 공장들이 멈출 거예요. 배터리를 만들 수 없고 반도체를 만들 수 없고 전기차를 만들 수 없게 되는 거죠. 한국 경제의 심장이 멈추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미 식어서 차갑더군요. 컴퓨터 화면에는 계속해서 새로운 뉴스가 떴어요. 도쿄에서는 일본 정부가 비상대책회의를 열었고 워싱턴에서는 의회가 긴급 성문회를 준비하고 있었죠. 브뤼셀에서는 유럽연합이 대체 공급원을 찾기 위한 특별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답니다. 전 세계가 같은 질문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중국 없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강물은 고요하게 흐르고 있었지만 제 머릿속은 폭투무가 몰아치고 있었죠. 15년 전 제가 이 분야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만 해도 히토류는 그저 과학 교과서에 나오는 재미있는 원소들이었어요.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이 원소들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무기가 될 줄요. 내 책상 위에는 아이들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12살 딸아이와 9살 아들이요. 저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광물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계속되는 세상? 아니면 우리가 영리하게 이 위기를 극복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을까요? 밤은 깊어갔지만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내일 회의에서 제가 해야 할 말들을 계속 생각했거든요. 정부 관료들에게, 기업 임원들에게, 그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한국은 변해야 해요. 그리고 빨리요. 우리는 더 이상 중국에만 의존할 수 없답니다. 히토류 전쟁이 시작됐고 한국의 미래가 걸려 있었습니다. 새벽 3시에 전화벨이 울렸어요. 뉴델리에 있는 제 연락책이었죠. 잠에서 덜 깬 상태로 전화를 받았는데 그가 전한 소식에 단번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인도에서 히토류 광산을 발견했습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그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850만 톤이라는 숫자를 들었을 때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죠. 이 정도 규모면 세계 3위권에 들어가는 엄청난 매장량이었거든요. 하지만 더 중요한 정보가 뒤따라왔습니다. 문제는 인도가 상업적 규모로 정제할 기술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파트너를 찾고 있어요. 그것도 한국 쪽을 주목하고 있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비행기표를 검색하면서 손이 떨렸죠.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기회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중국의 히토류 무기화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이었거든요. 몇 시간 후 저는 뭄바이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뭄바이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한낮이었습니다. 습하고 뜨거운 열기가 온몸을 감쌌죠. 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저는 곧바로 마루티 스즈키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공장 정문을 지나면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너무 조용했거든요. 자동차 공장이라면 당연히 들려야 할 기계음이 거의 들리지 않았죠. 안내를 받아 생산 라인으로 들어갔을 때 저는 눈앞의 광경에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거대한 공장 내부가 거의 텅 비어 있었어요.
평소라면 수천 대의 자동차를 생산해야 할 라인이 10대 중 한 대만 가동되고 있었죠. 나머지 9개 라인은 멈춰 서 있었습니다. 타라 모델이 우리의 자랑이었습니다. 공장장이 쓸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좌절이 뒤섞여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됐네요. 중국이 히토리 공급을 끊어버렸거든요. 저는 멈춰선 생산 라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로봇 팔들이 마치 잠든 거인처럼 조용히 서 있었어요. 각각의 로봇은 히토리로 만든 강력한 자석 모터가 필요했죠. 그 자석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반쯤 완성된 자동차들이 곳곳에 방치되어 있었어요. 전기 모터가 없어서 더 이상 조립을 진행할 수 없었던 거죠. 마치 심장에 빠진 환자들처럼 보였습니다. 하루에 몇 대나 생산하고 계신가요? 제가 물었죠. 예전에는 1000대였습니다. 지금은 100대도 못 만들어요. 공장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뒤로 일자리를 잃을까봐 불안해하는 노동자들의 얼굴이 보였어요. 이건 단순히 생산량이 줄어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수천 명의 가족들이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중국의 히토리 제재가 멀리 인도까지 와서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짓밟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인도 정부 관계자들과 회의를 가졌어요. 뭄바이 시내의 한 고급 호텔 회의실이었죠. 테이블에는 5명의 인도 관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단단하게 굳어 있었어요. 중국에 대한 분노가 역력히 느껴졌죠. 중국은 경제를 무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관리가 주먹을 쥐고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에요. 우리를 굴복시키려는 의도적인 공격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분노가 충분히 이해됐거든요. 하지만 이제 기회가 있습니다. 제가 말을 꺼냈어요.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죠. 인도는 원자재를 가지고 계십니다. 엄청난 양의 히토리 광산을요. 그리고 한국은 그걸 정제할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제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죠.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어요. 인도에는 15억 명의 소비자가 있어요. 젊고 활력 넘치고 기술을 갈망하는 인구죠. 한국 기업들이 진심으로 원하는 시장입니다. 한 관리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미국 기업들도 같은 제안을 해왔어요. 중국 기업들도 접촉해왔죠. 한국이 뭐가 다릅니까? 좋은 질문이었어요. 저는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죠. 미국 기업들은 빠른 이익만 원합니다. 제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몇 년 돈 벌고 떠나버릴 겁니다. 중국 기업들은? 그들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와요. 인도를 통제하려 들겠죠. 저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우리는 진짜 기술 이전을 제공해요.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원하죠. 현대자동차를 보세요. 저는 현대차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현대는 이미 인도를 제2의 본거지로 만들기로 결정했어요. 2030년까지 전 세계 판매의 15%를 인도에서 만들 계획입니다. 15%요? 한 관리가 놀란 표정으로 되물었죠. 네, 맞습니다. 이건 그냥 공장 하나 짓는 수준이 아니에요. 인도에 뿌리를 내리겠다는 거죠. 회의가 끝날 무렵 분위기가 확연히 바뀌어 있었어요. 처음에 경계심이 조심스러운 기대감으로 변해 있었죠. 호텔을 나서면서 뭄바이의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노점상들이 손님을 부르고 릭샤들이 경적을 눌리고 사람들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15억 명의 사람들이 바로 미래였어요. 중국이 아무리 히토리를 무기로 쓰려 해도 세계는 더 크고 넓었죠. 새로운 파트너십이 가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광산 현장을 방문했어요. 뭄바이에서 차로 4시간 거리에 있는 곳이었죠. 굵은 흑빛 대지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곳곳에서 탐사 장비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인도 지질학자들이 분주하게 샘플을 채취하고 있었죠. 이게 다 히토리입니까? 제가 물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많은 매장량이 있을 줄 몰랐어요. 안내해준 지질학자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땅을 움켜쥐어 봤어요. 평범한 흙처럼 보였지만 이 안에 미래 기술의 핵심이 숨어 있었죠. 스마트폰, 전기차, 풍력 발전기, 이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 보물이었습니다. 그 순간 확신이 들었어요. 한국과 인도의 파트너십은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서는 거였죠.
이건 두 나라가 함께 중국의 독점을 깨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정이 될 것이었습니다. 광산을 둘러본 후 저는 다시 뭄바이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본사에 긴급 보고를 올렸죠. 인도 프로젝트를 전폭적으로 추진하십시오. 이건 우리가 놓쳐선 안 될 기회입니다. 보고서를 쓰면서 마루티 스즈키의 멈춰선 생산 라인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인도의 자원이 만나면 저 생산 라인들이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거였어요. 아니,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이 가능할 것이었습니다. 뭄바이를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내다봤어요. 거대한 인도 대륙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죠. 15억 명의 꿈과 희망이 담긴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됐다는 것을요. 서울로 돌아온 저는 커다란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는 회사 임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제 손은 프레젠터를 꽉 쥐고 있었죠. 떨렸습니다. 하지만 말해야 했어요. 숫자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화면에 큰 그래프가 떴습니다. 빨간색 막대가 점점 높아지더군요. 미국이 요구하는 비용이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에게 3,500억 달러 투자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25% 관세를 부과했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누군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일본은 15%만 내요. 우리보다 10%나 적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숫자들이 춤을 췄습니다. 계속 미국 시장에만 의존하면 우리 회사는, 아니, 우리나라 기업들은 살아남기 힘들다는 걸 보여주는 숫자들이었죠. 이대로 가면 경제적 자살입니다. 너무 직설적이었나요? 하지만 사실이었어요. 뒤에 앉은 한 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대차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과감하게 움직였죠. 인도 투자 금액을 700억 루피에서 1,100억 루피로 올렸어요. 엄청난 증액이었답니다. GM에서 인수한 탈레가온 공장을 가동시켰습니다. 그 공장은 한동안 멈춰 있었어요. 녹이 슬고 먼지가 쌓였죠. 하지만 현대차가 손을 대자 다시 살아났습니다. 인도 정부가 움직였어요. 세금을 28%에서 18%로 확 낮췄습니다. 거의 반이나 줄인 거죠.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현대차가 하루에 11,000대를 팔았어요. 하루에요. 단 하루에 11,000대 나요. 5년 만의 기록이었습니다. 델리 쇼룸 앞에는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뭄바이 대리점 전화기는 쉬지 않고 울렸죠. 방갈로르에서는 시승 예약이 석 달이나 밀렸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현대차가 전기 3륜차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3륜차요. 인도 거리를 누비는 그 작은 릭샤 말이에요. 노란색과 초록색으로 온 거리를 가득 채우는 그 차들이요. 왜 3륜차예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인도에서 가장 필요한 차니까요. 현대차 임원의 대답은 간단했어요. 하지만 그 속에 깊은 의미가 있었죠. 미국처럼 큰 차, 비싼 차만 파는 게 아니었어요. 인도 사람들이 정말 필요한 차를 만들겠다는 거였습니다. 첨단 기술을 작은 릭샤에 넣겠다는 거죠. LG전자도 뒤따랐습니다. 6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우리 돈으로 약 8천억 원이 넘습니다. 인도를 세계 제조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었죠. 그리고 IPO가 시작됐어요. 저는 그날 아침 일찍 사무실에 갔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켰죠. 숫자가 올라가고 있었어요. 계속 올라갔습니다. 71조 4,600억 원. 17년 만에 최대 기록이었어요. 증권가의 베테랑들도 놀랐습니다. 이렇게까지 몰릴 줄은 그들도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한국투자공사가 뭄바이에 사무소를 열었어요. 해변이 보이는 고층 빌딩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아라비아 해가 반짝였죠. 그들이 발표한 숫자도 놀라웠어요. 인도 투자가 83.2% 급증했답니다. 작년보다 거의 2배가 된 거예요. 돈이 한국에서 인도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빠르게요. 제 업무는 더 바빠졌어요. 한국 조선소들과 인도 조선소들을 연결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배를 만드는 거대한 공장들이죠. 용접 소리가 귀를 찢고 쇳가루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하지만 거기서 미래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HD 현대의 상황을 들었어요. 미국 조선소들과 파트너십을 맺으려 했는데 문제가 많았답니다.
규제가 너무 복잡했어요. 서류가 산더미같이 쌓였죠. 관세도 불확실했습니다. 오늘 10%라고 하다가 내일 20%가 될 수도 있었어요.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성펀드 이야기도 있었어요. 엄청난 돈이죠. 하지만 그건 그냥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실제로 돈이 움직일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몇 달째 답이 없었죠. 그동안 한국 조선사들은 조용히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코친 조선소와 협약을 맺었어요. 인도 남부의 큰 조선소죠. 저도 그곳에 갔었습니다. 바다 냄새가 진했어요. 거대한 크레인이 하늘을 가렸죠. 인도 엔지니어들과 한국 엔지니어들이 함께 도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여기 용접 부분을 개선하면 그렇게 하면 강도가 더 좋겠네요. 언어는 달랐지만 기술의 언어는 하나였어요. 노이다에 엔지니어링 센터를 세웠습니다. 델리 근처의 신도시죠. 깨끗한 건물이 올라갔어요. 최첨단 장비들이 들어왔습니다. 젊은 인도 엔지니어들이 모여들었죠. 구자라트 시설과도 파트너십을 맺었어요. 인도 서부의 큰 항구 지역입니다. 모디 총리의 고향이기도 하죠. 거기서 배가 만들어지고 수출되고 세계로 나갔습니다. 인도 조선 산업은 매년 60%씩 성장할 거라고 했어요. 60%요? 매년 거의 2배 가까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좋은 점이 또 있었습니다. 미국처럼 복잡한 정치적 조건이 없었어요. 계약은 계약이었죠. 약속은 약속이었습니다. 저는 밤늦게 사무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불빛들이 반짝였죠. 세상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미국만 보던 시대는 끝나가고 있었어요. 새로운 파트너가 나타났습니다. 인도라는 거대한 나라가 손을 내밀고 있었죠. 우리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었을까요? 시간이 말해줄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는 거요.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래프는 명확했죠. 전략적 전환점이 온 겁니다. 우리는 그 기회를 잡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또 인도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할 일이 많았거든요. 만날 사람들도 많았고 볼 공장들도 많았어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한가운데 서 있었죠. 제 역할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더 이상 자료를 분석하는 사람이 아니었죠. 이제 저는 비공식 외교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울과 뉴델리, 그리고 가끔 워싱턴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야 했어요. 비행기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답니다. 김포공항, 인천공항, 인디라 간디 국제공항의 출국장이 제 2번째 사무실이 되었죠. 가방 속엔 늘 암호화된 문서들과 노트북이 들어있었어요. 밤낮이 뒤바뀌었고 시차 적응은 이제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한국과 인도가 얼마나 깊이 협력하고 있는지 전혀 감을 못 잡고 있었죠. 트럼프 행정부는 여전히 자기들의 요구사항만 외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엄청난 투자를 해야 한다고요. 한국 기업들이 미국 공장을 더 많이 지어야 한다고요. 그들은 착각하고 있었어요. 한국에겐 대안이 없다고 믿었죠. 안보동맹 때문에 한국이 무조건 따라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큰 오산이었어요. 한국인들의 창의성과 인도인들의 야망을 완전히 과소평가한 거였죠. 뉴델리에서 열린 중요한 회의가 기억나요. 그날은 정말 더웠습니다. 에어컨이 있는 회의실이었지만 긴장감 때문인지 땀이 계속 났어요. 인도 고위 관계자들이 자신들의 전략적 생각을 공유했답니다. 우리는 트럼프의 괴롭힘에 받는 똑같은 피해자입니다. 한 고위 관료가 제게 말했어요. 그는 인디안 익스프레스 신문 기사를 언급했죠. 32년 전 싱가포르가 인도와 관계를 맺은 것처럼 이제 한국도 인도로 중심을 옮기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양국 모두 깨달았던 거예요. 미국이 더 이상 믿을 만한 경제 파트너가 아니라는 걸요. 살아남으려면 2번째 날개를 개발해야 했습니다. 한쪽 날개만으로는 날 수 없으니까요. 히토류 파트너십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회의실에서 회의실로 옮겨 다니는 날들이었죠. 커피잔이 쌓이고 서류가 산더미처럼 늘어났습니다. 계획은 명확했어요. 인도가 원자재를 제공하는 거였죠. 그리고 한국은 인도에 정제 시설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시설만 짓는 게 아니었어요. 한국은 인도 엔지니어들을 훈련시키기로 약속했죠. 이게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기술 이전이 진짜였다는 겁니다. 중국이 했던 것처럼 빈말로 끝나는 약속이 아니었어요. 중국은 많은 나라들에게 기술을 주겠다고 말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주지 않았죠. 한국은 달랐습니다. 진심으로 기술을 나누려 했어요. 그 대가로 한국 기업들은 특별한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인도의 히토리 공급에 우선권을 갖게 된 거죠. 이건 엄청난 거였어요. 중국의 독점을 깨트리는 일이었으니까요. 중국이 세계 히토류 시장을 꽉 잡고 있었는데 이제 그 틈이 생긴 겁니다. 한국 협상가들을 지켜보는 건 정말 대단한 경험이었어요. 그들은 마치 서커스 고개사처럼 양쪽을 완벽하게 다뤘죠. 미국인들을 만날 때는 이랬습니다. 계속 대화를 이어갔어요. 열심히 듣는 척했죠. 우리도 협력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부 사항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라고 덧붙였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움직이는 척 했죠. 하지만 인도인들을 만날 때는 완전히 달랐어요. 번개처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협정서에 서명하고 새 시설 건설을 시작했어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줬죠. 저는 서류 뭉치를 들고 여기저기 뛰어다녔어요. 한국 정부는 조용히 규칙들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인도 투자가 쉬워지도록 규제를 완화했죠. 하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조용히 했어요. 미국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걸 누구도 모르게 해야 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모든 게 평화로워 보였어요. 한미 관계는 여전히 좋아 보였죠. 하지만 속으로는 판이 완전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뉴델리 호텔 방에서 창문을 바라봤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역사가 바뀌고 있다는 걸요. 제가 그 한가운데 있다는 걸요. 한국 기업들이 인도 곳곳에 사무실을 열었어요. 첸나이, 벵갈루루, 하이데라바드에 새로운 거점들이 생겼죠. 젊은 한국 엔지니어들이 인도로 갔고 인도 학생들이 한국으로 왔습니다. 회의는 계속됐어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요. 통역사들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채웠습니다. 양국 관료들이 악수를 나누고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이건 단순한 무역 거래가 아닙니다. 한 한국 외교관이 제게 말했어요. 이건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드는 일이에요. 그 말이 맞았어요. 우리는 단지 히토류를 사고 파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시아의 미래를 다시 그리고 있었죠. 중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닌 새로운 축을 만들고 있었어요. 워싱턴의 관료들은 여전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보고서는 여전히 낙관적이었어요. 한국이 곧 우리 요구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적혀 있었죠. 정보기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인도의 한 광산지대에 한국 기술자들이 도착했습니다. 새로운 정제 공장의 기초 공사가 시작됐죠. 트럭들이 자재를 실어 날랐어요. 제 노트북엔 수백 개의 이메일이 쌓여갔습니다. 암호화된 메시지들이 오고 갔어요. 진행 상황 보고서들이 매일 업데이트됐죠. 저는 그 모든 정보를 정리해서 서울에 보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내다볼 때마다 생각했어요.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다고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한국과 인도 두 나라가 손을 잡았어요. 트럼프의 압박이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만든 셈이었죠.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테이블 위에는 언제나 차가 놓여 있었어요. 한국 측에선 보리차를, 인도 측에선 마살라차를 내왔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달랐지만 목표는 같았습니다. 살아남는 것, 그리고 번영하는 것이었어요. 밤늦게까지 일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시차 때문에 한국 본사와 통화하려면 새벽까지 깨어 있어야 했어요. 커피와 에너지 드링크가 제 친구가 됐죠. 하지만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신났습니다.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제 할아버지 세대가 한국 전쟁을 겪었고 아버지 세대가 경제 발전을 이뤘다면
우리 세대는 새로운 국제 질서를 만들고 있었어요. 인도 관계자들은 진지했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어요. 이게 인도에게 엄청난 기회라는 걸요. 중국에 맞설 수 있는 파트너를 찾은 거였죠. 그리고 한국은 믿을 만한 파트너였습니다. 우리는 32년 늦었어요. 한 인도 장관이 웃으며 말했죠. 싱가포르가 그때 시작한 걸 우리는 지금 하고 있네요. 늦었지만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시작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매우 빠르게요. 2025년 가을이 되자 뭔가 달라졌어요. 아주 많이요. 제가 매일 아침 뉴스를 확인할 때마다 새로운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죠. 한국 회사들이 인도에 공장을 짓는다는 소식, 함께 기술을 개발한다는 발표. 그런 뉴스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투자인 줄 알았어요. 그냥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는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건 전혀 다른 무언가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인도와 함께 완전히 새로운 길을 만들고 있었어요. 현대자동차의 변화가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인도 시장에서 그저 그런 위치였던 현대가 갑자기 2위로 뛰어올랐어요. 인도 회사들을 제치고 말이죠. 델리와 첸나이에 있는 공장에서는 하루 종일 차들이 쏟아져 나왔답니다. 그것도 인도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차들이요. 제 친구 수레쉬의 아버지가 그 공장에서 일하셨어요. 그분이 들려주신 이야기가 생생하더군요. 요즘은 매일이 신나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한국 엔지니어들과 함께 일하면서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수레쉬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만이 아니었어요. 전자제품 매장에 가면 삼성과 LG 제품들이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죠. 특히 비싼 프리미엄 제품들은 거의 다 한국 제품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줄을 서서 기다렸어요. 한국산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을 사기 위해서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변화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반도체 분야였어요. 저는 반도체가 뭔지 잘 몰랐어요.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셨죠. 반도체는 컴퓨터와 스마트폰, 자동차, 거의 모든 전자제품의 두뇌 같은 거래요. 아주 작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부품이랍니다. 그리고 만들기가 정말 어렵다고 하셨어요. 중국이 미국과 싸우면서 이 반도체를 구하기 힘들어졌습니다. 특히 성능 좋은 반도체는 더욱 그랬죠. 중국은 최신 반도체를 살 수 없게 되었고 그래서 한국에 압력을 넣기 시작했어요. 우리에게 팔지 마라고요. 한국 회사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중국은 엄청나게 큰 시장이었거든요. 하지만 미국도 무시할 수 없었죠. 그래서 찾은 답이 바로 인도였어요. 방갈로르와 첸나이에 새로운 건물들이 세워졌습니다. 반도체 설계센터라고 불렀어요. 여기서 한국 엔지니어들과 인도 엔지니어들이 함께 일하기 시작했죠. 제 사촌 라지부 형도 거기서 일하게 되었답니다. 라지부 형이 명절에 집에 왔을 때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정말 놀라워. 한국 사람들은 반도체를 어떻게 만드는지 완벽하게 알고 있어. 우리는 소프트웨어와 설계에 강하고 둘이 합치니까 엄청난 일들이 가능해졌어. 형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무언가 특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걸 느끼는 것 같았어요. 이런 협력은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배를 만드는 조선 분야에서도 한국과 인도가 손을 잡았어요. 배터리 공장도 세워졌죠. 전기차에 들어가는 그 배터리요. 매주 새로운 프로젝트가 발표되었답니다.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면서 뭔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냥 회사들끼리 장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두 나라가 함께 미래를 만들고 있었죠. 다른 나라들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에서 사람들이 인도를 방문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우리도 한국과 이렇게 일하고 싶어요. 라고 물었죠. 한국-인도 파트너십이 하나의 모델이 된 거예요. 그해 12월, 정말 중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히토류 정제시설이 완성된 거예요. 히토류는 스마트폰, 컴퓨터, 전기차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특별한 광물이에요. 엄청 귀하고 중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중국이 세계 히토류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중국이 안 팔아라고 하면 다른 나라들은 어쩔 수 없었답니다. 인도에는 히토류가 많았어요. 하지만 그걸 제대로 쓸 수 있게 정제하는 기술이 없었죠. 한국은 기술은 있었지만 히토류 자체가 부족했고요.
그래서 둘이 합친 겁니다. 완공식 날 저희 학교에서도 견학을 갔어요. 거대한 공장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현대적이고 깨끗해 보였죠. 안내하시는 분이 설명해 주셨어요. 여기서 인도 땅에서 나온 히토류를 한국 기술로 정제합니다. 그러면 세계 어디든 팔 수 있는 좋은 품질이 되죠. 첫 번째 생산품이 시장에 나왔을 때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중국만 가지고 있던 게 아니니까 더 이상 마음대로 가격을 올릴 수 없었던 거죠. 전 세계 회사들이 기뻐했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약한 위치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죠. 중국도 피할 수 없고 미국도 무시할 수 없는 새로운 공급망의 중심이 된 겁니다. 저는 이 모든 변화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세상은 생각보다 빨리 변한다는 것을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한국과 인도, 서로 너무 다른 두 나라가 함께 만들어낸 기적이었어요.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변화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그 변화의 한가운데서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미래가 궁금했거든요. 롬바이에 있는 제 새 사무실 창밖으로 아라비아해가 보였어요. 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죠. 햇빛이 물결에 반짝이며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지난 2년을 생각했어요.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했는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2년 전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이 재앙처럼 느껴졌어요. 한국 경제가 무너질 것 같았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회사들은 패닉에 빠졌고 뉴스는 매일 아무런 전망만 쏟아냈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위기가 오히려 한국에게 기회가 되었던 거예요. 1960년대 경제 기적 이후 가장 큰 전략적 대전환을 가져왔죠. 인도와의 파트너십은 단순히 경제적 대안을 제공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시아 전체의 지정학적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한국 정부의 대응 방식이 탁월했습니다. 미국의 요구를 바로 받아들이지도 않았어요. 그렇다고 거부하지도 않았죠. 계속 협상을 하면서 시간을 벌었답니다. 그 사이에 인도 전략이 성숙해질 시간을 얻었던 거예요. 워싱턴이 한국의 전원 규모를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인도의 자원이 만나 엄청난 시너지를 만들어냈거든요. 이전에 어떤 협력보다 양국 모두에게 훨씬 더 이익이 되었죠. 투자 흐름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한국 기업들의 해외 투자 중 40%가 이제 인도로 향해요. 4년 전만 해도 고작 5%였는데 말이죠. 어마어마한 변화였습니다. 조선협력만 해도 10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이 성사됐어요. 히토류 파트너십은 더 중요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몇 세대 동안 기술적 독립을 보장받게 됐거든요. 중국의 히토류 무기가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았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인도의 거대한 시장이었어요. 14억 인구의 시장이 열렸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중국과 미국 수출에 위험할 정도로 의존하지 않아도 됐어요. 리스크가 분산됐죠. 중국은 초조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히토리 무기가 힘을 잃어가고 있었거든요. 한국이 인도에서 대안을 찾았으니까요. 더 이상 중국의 압박에 굴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미국도 뒤늦게 양보안을 내놓기 시작했어요. 관세 요구를 줄이고 투자 요구 사항도 완화했죠.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답니다. 한국은 교훈을 얻었거든요. 한 나라에 의존하는 건 경제적으로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생존을 위협한다는 걸요. 다각화가 답이었습니다. 인도와의 파트너십이 바로 그 다각화를 제공했어요. 그것도 진정한 윈윈 시나리오로 말이죠. 어느 강대국과도 불가능했던 협력이었습니다. 저는 책상에 놓인 서류를 바라봤어요. 내일 인도 정부 관계자들과 또 회의가 있었죠. 히토류 생산 확대에 관한 논의였습니다. 인도 남부의 새로운 광산 개발 계획을 검토할 예정이었어요.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그냥 역사의 구경꾼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새로운 세계 질서의 설계자였던 거죠. 트럼프 관세와 중국의 보복으로 시작된 광물 전쟁이 결국 한국과 인도 같은 나라들에게 힘을 실어줬답니다. 우리는 독자적인 길을 걷게 됐어요. 미래는 위협하고 요구하는 자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파트너십을 맺고 함께 건설하는 자들의 것이었죠. 인도 땅 밑에 수백만 년 동안 잠들어 있던 히토류 광석이 이제 한국 기술에 동력을 제공하고 있었어요.
그 기술은 다시 인도 사람들의 삶을 개선시켰습니다. 한국 조선소의 기술은 인도 배를 만들었죠. 그 배들은 인도양을 가로질러 물건을 실어 날랐어요. 이건 단순한 경제협력이 아니었습니다. 다극화된 세계의 토대였죠. 중간 국가들이 더 이상 강대국 게임에 조리되기를 거부하는 세계 말이에요. 핸드폰이 윙 하고 진동했습니다. 서울에서 온 메시지였어요. 또 다른 회사들이 인도 파트너십을 모색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삼성, LG, 현대,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모두가 인도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변화는 계속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변화를 촉진하는 특권을 누리고 있었죠. 중국과 미국이 둘이서 나눠 가지려 했던 세계가 그들의 소나기에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한 번에 하나씩 파트너십을 통해서요. 창밖의 뭄바이 거리를 내려다봤어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죠. 릭샤가 정적을 울리고 버스가 사람들을 실어 날랐습니다. 이 활기찬 도시가 이제 한국의 미래와 연결돼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그때 우리는 중국과 미국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그 두 나라로만 이루어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착각이었답니다. 인도라는 거대한 가능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방글라데시, 베트남, 인도네시아. 다른 파트너들도 있었죠.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넓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차가 식어가고 있었어요. 인도 동료가 타준 마살라 차였죠. 처음엔 이 향신료 맛이 낯설었는데 이제는 좋아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적응이고 변화였어요. 나라도 마찬가지였죠. 한국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했고 오히려 더 강해졌답니다. 위기가 기회가 된 거예요. 트럼프의 관세가 축복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라비아 해가 주황빛으로 물들었어요. 아름다운 광경이었죠. 내일이면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겁니다. 새로운 회의, 새로운 계약, 새로운 파트너십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컴퓨터를 껐습니다. 오늘 할 일은 다 끝났거든요.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죠. 뭄바이의 복잡한 교통을 뚫고 가야 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이 도시가 제2의 고향이 됐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이 새로운 세계가 다음 세대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 말이에요. 아마도 그들은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만 선택해야 했던 시절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들에게는 더 많은 선택지가 있을 테니까요. 로비에 나서니 습한 뭄바이의 공기가 얼굴을 감쌌어요. 하지만 나쁘지 않았죠. 이것도 제 일상의 일부가 됐답니다. 택시를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될 이 여정이 기대됐거든요. 우리는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한 걸음씩, 하나의 계약씩, 하나의 파트너십씩 말이죠. 세상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변화의 중심에 있었어요.